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은 태어난 지 단 몇 시간 만에 절벽에서 던져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근육이 조금 부족해 보였다는 겁니다. 심사위원은 노인 5명이었고 재심 기회는 없었죠. 이게 바로 스파르타의 첫 관문이었거든요. 당신이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이제 스파르타에서 태어나 전사로 죽기까지 그 지옥 같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에게 물 대신 포도주로 목욕을 시킨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스파르타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 대신 냉정한 표정으로 당신을 포도주통에 담갔죠. 이 과정에서 살아남으면 강한 아이, 죽으면 약한 아이로 분류됐습니다. 다른 그리스 도시에서 아기들이 선물과 사랑을 받을 때 당신은 이미 2번째 생존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포근한 담요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서 자는 훈련이 시작됐거든요. 꽁꽁 싸매는 포대기도 금지였습니다. 사지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죠. 아기 침대 위에서 들리던 건 자장가가 아니라 행군하는 군인들의 발소리였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7회는 본격적인 지옥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장난감이나 글자 공부 대신 당신은 아기용 팔굽혀 펴기와 소형 군사 훈련을 받았죠. 뭔가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면 어머니는 말없이 타이게토스 산을 가리켰습니다. 형제가 떨어진 바로 그곳이었죠. 투정을 그치게 만드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7회를 즐기라는 말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었죠. 곧 당신은 스파르타의 혁신적인 인격 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니까요. 그 프로그램은 고통과 규율을 바탕으로 현대의 군사훈련소마저 온건하게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7번째 생일 케이크와 선물 대신 당신이 받은 건 집에서 쫓겨나는 통보였습니다. 아고게에 온 걸 환영한다. 그 말과 함께요. 여기서 말하는 인격 형성이란 당신을 한번 완전히 부순 다음 제대로 된 스파르타인으로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뜻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첫날은 헝거게임에서 재미있는 부분만 전부 뺀 것과 비슷했죠. 머리를 삭발당하고 옷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한 걸 받았습니다. 얇은 망토 하나, 그게 1년 내내 입어야 할 전부였죠. 스파르타에는 계절별 옷장 같은 건 없었습니다. 겨울은 그저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또 하나의 기회였으니까요. 음식은 새로운 집착거리가 됐습니다. 주로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이었죠. 배급량은 의도적으로 작았습니다. 그 덕분에 창의적인 식량 획득이라는 이름의 도둑질이 필요해졌죠. 단 걸리면 안 됐습니다. 걸리는 순간 스파르타식 징계가 무엇인지 몸으로 배우게 되니까요. 새로운 그부들은 친구가 아니라 미래의 전투 부대원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역사상 가장 극한의 그룹 과제를 하는데 실패하면 나쁜 성적이 아니라 집단 처벌이 따르는 상황을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팀워크가 꿈을 이룬다는 말이 귀여운 구호가 아니라 먹고 굶는 것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훈련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당신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음악 수업이 끼어 있었죠. 네, 진짜예요. 스파르타인들은 음악이 전투를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읽기는 명령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배웠고 질문에는 가능한 한 짧게 대답하는 법을 익혔죠. 이건 당신의 스파르타 교육 게임에서 아직 레벨 1에 불과했습니다. 잘 설계된 구명 장치 하나 없는 비디오 게임처럼 각 레벨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치트키나 세이브 포인트는 없었죠. 갈대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왜 이것이 인내 훈련이라 불렸는지 알게 됩니다. 잠을 푹 잔다는 건 그때부터 점점 사치가 되었죠. 10대에 접어들면서 특별한 업그레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엘리트 훈련 프로그램에 온 걸 환영한다. 그런 느낌이었죠. 세계 최초의 극한 부트캠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기부여 연설은 빼고 대신 인격 형성 기회는 훨씬 더 많이 추가한 버전이었어요. 음식은 이제 완전한 컨택트 스포츠가 됐습니다. 메스홀은 기본적으로 고대판 배틀로얄이었고 일일 식량 배급은 너무 적어서 차라리 식량 제한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였죠. 훔치는 건 장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커리큘럼의 일부였습니다. 단지 걸리지만 않으면 됐죠.
걸리는 순간 스파르타식 징계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일종의 구경거리였고 말하자면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절차였습니다. 공개 구경거리라고 하면 이쯤에서 모두가 기다리던 연례 행사를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아르테미스 오르티아 재단에서 열리던 채찍질 대회였습니다. 누구든 와서 10대들이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누가 가장 오래 채찍질을 견디는지 지켜볼 수 있었죠. 일부 참가자들은 말 그대로 우승을 노리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를 스파르타는 훈련에 대한 헌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훈련도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더 이상 나무칼이 아니라 진짜 무기를 다루게 됐거든요. 어릴 때 배운 전투 대형 훈련을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을 찌르려 드는 상황에서 해야 했습니다. 망토 한 장은 여전히 자연으로부터의 유일한 보호막이었죠. 스파르타 전사에게 비와 추위는 감수해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당신은 크립테이아에서의 미래 역할을 어렴풋이 보기 시작합니다. 며칠씩 사라지던 선배들 말이죠. 그들이 진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건 다음 인생 챕터의 이야기고요. 사춘기를 스파르타 스타일로 버텨낸다면 말이죠. 스파르타에서 10대의 반항이란 몰래 파티에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뻔한 경험이 없는 하루를 조용히 기대하는 것이었으니까요. 20대에 접어들면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스파르타 생활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단계 크립테이아에 입문하게 됩니다. 닌자 훈련과 국가 안보를 한데 섞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단계에서 실패는 단순한 경력 좌절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삶으로 밀려나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일은 잠시 미뤄야 했죠. 밤에 몰래 돌아다니는 일이 먼저였거든요. 새 유니폼은 이전의 망토 한 장짜리 옷장을 오히려 호화롭게 느끼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옷, 기본 샌들, 그리고 작은 단검 하나, 스파르타식 은신을 위한 복장이었죠. 겨울 바람이 얇은 옷을 그대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시골을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최소 장비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진 건 거의 없었거든요. 집은 이제 발각되지 않고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였습니다. 낮에는 동굴이나 덤불 속에 숨어 잠을 잤고 밤은 공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시간이었죠. 헤일로트들은 당신이 밖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계속해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정확히 요점이었죠. 이 모든 것 사이 어딘가에서 당신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아직 아내와 함께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왜 늘 최소한의 차림으로 단검을 들고 밤에 사라지는지 아내에게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신혼부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편안함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뜻한 침대도 없고 뜨거운 식사도 없고 폭풍우를 피할 곳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점수를 매기거나 통과 여부를 따지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버텨야 하는 방식이 있었을 뿐이었죠. 그 방식에는 신발 없이 겨울을 버티는 능력과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감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완전한 시민권에는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이 인격 형성 훈련을 몇 년만 더 견디면 마침내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가능한 한 정상적이라는 의미에서요. 30살이 되면 스파르타에서는 마침내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3해에 걸친 훈련과 생존,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온 끝에 약간 더 나은 생활 조건으로 스파르타를 계속 섬길 자격을 얻은 셈이었죠. 마치 자리를 얻었지만 짊어져야 할 책임만 늘어난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제 막사를 떠나 집에서 살 수는 있었지만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여전히 군사 임무와 공동 식사는 빠질 수 없었거든요. 언제든 부름이 오면 창을 들고 나서야 하는 삶이었죠. 그 유명한 스파르타 남성들의 공동 식사 제도는 결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매번의 식사는 함께 남아있을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죠. 악명 높은 검은 수프에 대한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말 한마디 없이 시민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헤일로트들을 감독하며 땅을 관리하고 동시에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직접 땅을 일구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죠. 그것은 스파르타 시민의 존엄에 어긋나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60살이 되기 전까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까지 살아있다면 말이죠. 30이든 59이든 전쟁의 나팔이 울리면 언제든 행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여기 테르모필레에 서 있습니다. 45살 레오니다스 왕과 동료 스파르타인들과 함께요. 앞에 선 페르시아 군대는 너무 거대해서 강물을 말려버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그 모든 인격 형성이 결국 이 자리를 향해 쌓여온 결과였습니다. 시험도 평가도 아니었죠. 스파르타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한 인간을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만들어온 방식이 마침내 쓰이는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페르시아의 사절이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을 때 레오니다스는 단 2마디로 답했습니다. 와서 가져가라. 더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2단어면 전쟁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전투 동료들을 둘러보며 흥미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그 잔인한 훈련의 세월들은 단지 당신을 전투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만은 아니었어요.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 편을 택할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게 만드는 깨지지 않는 유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죠. 페르시아의 화살이 말 그대로 태양을 가렸을 때 누군가 스파르타다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좋은 소식이네. 그늘에서 싸우겠군. 그리고 당신은 웃었습니다. 웃긴 이야기라서라기보다는 스파르타가 당신에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죠. 확실한 죽음을 농담으로 바꾸는 능력, 스파르타에서는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몸에 새겨진 방식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더 이상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붉은 망토를 두른 희생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저항은 단순히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의 다른 도시 국가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서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만드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이날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겁니다. 아마 현실보다 훨씬 극적으로, 훨씬 화려하게 재현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전해져야 할 건 이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강한 전사들이 최후의 저항을 벌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선택들까지 감수하면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준 순간이었죠.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지가 결국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래서 스파르타 인생의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때로는 가장 큰 승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목적지에 도착한 셈이겠죠.